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꿈드림 검정고시 대비반의 자원봉사를 하게 된 임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국사로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풀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1회 2019년 기출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유물을 찾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물. 자, 청동기 시대 군장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상징한다. 만주와 한반도에 널리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고, 군장. 자, 군장이라 하면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리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리의 지도자고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우리 선사시대를 네 개로 나누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자, 그 중에서 구석기 시대는 특별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특별한 계급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에는 이 농사가 없었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었고,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벼농사 말고 잡곡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은, 자, 농사기구가 발달을 했고, 자, 무기가 발달했습니다. 그죠? 자, 농기구와 무기가 발달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쌀 생산량이,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쌀 생산은 청동기 시대부터지 신석기 시대부터가 아닙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쌀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무기가 늘어나면은 뭐가 활발해져요? 자, 정복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죠?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자, 쌀 생산이 늘어나면은, 뭐라고 해야 되노? 자, 경제력의 차이가 생긴다. 그죠? 경제력의 차이가. 그러면, 자, 정복 활동이 늘어나면은 전쟁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전쟁이 생기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요. 승자와 패자가 나뉘면은, 자, 패자는 승자의 노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경제력을 막대하게 축적한 사람은 승자가 되고, 자, 이 경제력이 못 미치거나 전쟁에서 진 사람은 패자가 되어서 승자의 노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는 신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신분제. 군장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이면 신분제랑 연결되는 거 맞지요? 자, 만주와 한반도에 널리 분포한다고 했으면, 자, 사지선다네요. 고인돌, 가락바퀴, 주먹토끼, 빗살무늬토끼.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1번이죠. 고인돌. 자, 왜 고인돌이냐? 자, 2번부터 볼게요.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 거예요. 그죠? 주먹토끼는 이 뗀석기라고 해서 구석기 시대 거고, 빗살무늬토끼도 신석기 시대 거예요. 자, 그런데 고인돌은 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될 수 있냐? 자, 이 고인돌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이 보통의 무덤은 작게 만드는데 이 고인돌이랑 큰 무덤을 만들어요. 이 고인돌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이 승자, 이 지배층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신분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신분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고인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2번 갈게요. 대화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나라. 자,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당군왕검을 낳았어. 자, 그런데 당군왕검이 기역 국가를 세웠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자,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정답은 4번 고조선이에요. 자, 이 당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은 환웅과 웅녀가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진데, 자, 전설 다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환웅이라는 사람이 이 환인이라는 천신의
둘째 아들이었나? 하여튼 아들로 태어났었죠. 그죠? 이 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내려와서 그런데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서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인간이 되고 싶으면은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 있어라. 짱 박혀 있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호랑이는 버티지 못하고 나왔죠. 그런데 곰은 21일을 버티고 여자가 되었어요. 그 여자가 환웅과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단군 왕검이고 이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 동해는 그 고구려의 약간 남쪽 지방에 있는 다른 나라예요. 자, 부여는 고구려보다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부여는 해씨가 세운 나라예요. 해씨가 세운 나라고 고구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몽, 활 잘 쏘는 주몽이 세운 동명성왕이 세운 고구려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죠? 자,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자, 사만의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도망하여 온 자는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자, 이 누구든은 범죄자도 포함이 돼요. 범죄자가 죄를 짓고 이 안에 들어왔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신성지역은 정답은 3번 소도입니다. 자, 왜 소도냐면 이 소도는 그 사만 시대에 사만에 있었던 곳인데 자, 선지 분석해 볼게요. 1번 담로는 백제시대 22담로를 세운 사람이 무령왕이죠.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고 소경은 신라의 행정구역이에요. 자, 소경이라고 하면은 작을 소자에 서울 경자예요. 자, 우리 신라는 수도가 금성이었죠. 금성, 경주예요. 경주는 그 신라 시대로 치면은 별로 그렇게 끄트머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끄트머리죠. 경주도 사실은. 왜냐하면,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경주가 이쪽에 있으니까 거의 끄트머리죠. 자, 신라 이렇게 있어도 결코 끄트머리라고, 결코 중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 신라가 이렇게 통일을 했네요. 그럼 금성은 완전히 끄트머리에 있게 돼요.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경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오소경이에요. 작은 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소경은 신라 수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수 행정구역이에요. 자, 사출도라고 하는 것은 부여에 있어요. 부여. 자, 이해됐어요? 자, 사출도를 다스린 곳은 부여입니다. 자, 6세기 상황을, 4번입니다. 6세기 상황을 나타낸 지도예요.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가, 자, 보시면은,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왜 청동기가 이렇게 신분이랑 연결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삼국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왜 끊이지가 않은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왜 한강 유역이 중요했냐 하면은, 자, 한반도를 그려볼게요. 대충. 죄송해요. 자, 대충 이렇게 한반도를 그렸을 때 서울이 이쪽에 있죠. 자, 서울은 지금은 이 휴전선 때문에 남한의 끄트머리에 있게 됐지만, 자, 이 휴전선을 지워볼게요. 자, 이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자, 중국으로 교역을 하기가 아주 유리한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한강이 흐르죠. 이 한강이 흐르는 발원지가 이 검룡소라는 강원도에 있는 지역인데, 이 한강이 서울 시민들의 지금 물이 되어주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젖줄이 되는 거예요. 이 마실 물을 해결해 준다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수자원이 되고, 그리고 이 강을 따라서 강원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하니까 순에 편리한 곳이었어요. 자, 순에 편리한 곳이었다 보니까 한강유역은 이 쟁탈 1순위가 되었던 거예요. 삼국시대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신라죠, 신라. 자, 원래 한강 유역은 처음 삼국시대가 성립되었을 때는 백제 땅이었어요. 백제 땅. 백제 땅이었는데 장수왕이라는 왕이 한강 유역을 빼앗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제 동맹이라는 것을 맺어서 자,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라는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한강을 다시 공동으로 뺏었는데 이 진흥왕이라는 사람이 백제 성왕을 배신을 때리고 한강유역을 독차지해버렸어요. 바로 이때가 그 신라의 전성기가 되는 시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3번 진흥왕의 한강유역 차지.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진흥왕이랑 성왕이라는 사람이 나제 동맹을 맺어서 한강유역을 같이 차지를 했는데 진흥왕이라는 사람이 뒤통수를 때려서 한강유역을 독차지한 시기예요. 그래서 신라는 이때부터 전성기가 돼요. 자, 이해했어요? 자, 소수림왕의 율령반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수림왕은 고구려가 전성기가 되기 직전의 왕이었어요. 이해돼요?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다들 아시는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이에요. 이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이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던 게 소수림왕은 내치를 중시했어요. 내치. 그러니까 밖으로 팽창하기보다는 내부를 결속을 다지는 일에 주력을 했던 왕이 소수림왕이에요. 이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했다고 하는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태학이라는 유학교육기관을 설립을 했어요. 이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한 이유는 이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 사실은 이 사람은 나중에 먼저 죽었으니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이렇게 팽창 정책을 할 줄은 예상을 못했겠지만 어쨌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안정적으로 정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구려의 내부를 다져준 왕이었어요. 이 소수림왕은 아들이 없어서 동생 고국양왕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고국양왕이 아들인 담덕 광개토대왕에게 물려줬고 이 광개토대왕은 이 북쪽으로 팽창을 했고 장수왕은 그 아들이 뒤를 이었는데 아들 장수왕은 남진을 해서 그렇게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의 요동장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라의 전성기면은 고구려의 전성기보다 뒤에 있겠죠.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이때는 완전히 고구려의 전성기였으니까 시기상으로 지금 이 6세기보다 더 전인 5세기가 되고요. 근초고왕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은 이때 근초고왕은 백제 제가 글씨체가 조금 그런데 좀 이해해주세요. 근초고왕은 4세기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라서 이 시기상으로 더 앞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됐다고 믿고 다음 거 가볼게요. 서희와 거란장수 소손영 간의談判 내용 중 일부이다. 자, 이談判의 결과로 고려가 획득한 지역은 소손영.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나왔고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의 영토인데 고려가 차지하고 있다. 근데 서희가 이렇게 반박을 하네요.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이다. 압록강 근처도 우리 땅인데 현재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 거란과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다. 여진을 쫓아내고 길을 통하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수 있다라고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조금 더 TMI를 붙여주자면 고려사라는 책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책이 아니라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지어진 책이에요. 이 세종대왕은 이때 고려사를 편찬 작업했던 사람이 김종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김종서라는 사람은 나중에 세종대왕과 문종대왕이 죽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좌의정으로서 이 어린 단종을 지켜내려고 힘을 쓰다가 단종의 작은 아버지였던 수양대군 세조에게 이렇게 이 세조의 신복이었던 홍달손이라는 사람의 철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참으로 이 두만강을 호령했던 아주 용맹한 호랑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반란자에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이 고려사는 조선시대였던 책이에요. 자, 고려사에 나와 있는데, 자, 1번은 처인성이라 돼 있고, 강동육주, 그 다음에 사군육진, 동북구성이라 돼 있어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알겠죠? 자, 정답은 2번 강동육주예요. 자, 오답선지 분석해 볼게요. 자, 처인성이라는 곳은 지금의 경기도 용인시예요. 경기도 용인시인데 이 경기도 용인시인 처인성에서는 김윤우라는 사람이 승려였어요. 김윤우는 승병장 승려였는데 이 고려 시대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고려를 공격할 때에 이 백성들을 이 처인성으로 끌고 가서 함께 싸웠는데 살리타이라는 몽골 장수에게 이게 활을 쏘아서 죽인 그런 그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 김윤우라는 사람이었고 그 김윤우라는 사람이 활약했던 곳이 처인성이라는 곳이에요. 승려가 전쟁에 나오는 일이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우리나라 전통 불교는 호국적인 성격이 강하다. 호라는 게 호국이라는 게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승려들이 아주 많았어요. 뭐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때 목숨을 바쳤던 사명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김윤우라는 사람도 그런 호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처단했던 그런 그 충성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강동육주가 정답이에요. 강동육주. 서희가 이 강동육주는 원래 우리 땅이 맞는데 오히려 니네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소선영이 그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강동육지는 돌려받았어요. 이해돼요? 자, 사군육지는 조선시대예요. 아까 말했던 김종서 알죠? 김종서? 기억해요? 이 고려사를 쳤던 김종서라는 장군이 이 육진이라는 곳을 개척을 했어요. 이 사군이라는 곳은 김종서의 동지였던 최윤덕이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던 곳이에요. 사군은 최윤덕이라는 사람이었고 육지는 김종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장군들이 이렇게 그걸 했는데 이 사군 육지는 지금 한반도 최북단 지역이에요. 이 최북단 지역에 이 사군 육진의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그 살 수 있도록 한 그런 이주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이 한편으로는 세종대왕의 주된 비판점 중 하나로 있기도 해요. 이해되나요? 자, 동북구성은 고려시대이긴 한데 강동육주보다 조금 뒤시기예요. 누구냐면 윤관이라는 사람이 동북구성을 축조를 했었어요. 이해되나요? 자, 동북구성하고 강동육주는 둘 다 고려시대이긴 한데 강동육주가 동북구성보다 조금 더 앞의 시기였다는 게 중요하고요. 처인성은 고려시대이긴 하지만 그 한참 뒤인 대몽골 항쟁기에 김윤우라는 사람이 살리타이를 죽였던 곳이다 해서 중요한 곳이에요. 이 처인성이라는 곳은 매년 수능 한국사에도 꼭 나오곤 했어요. 이해되나요? 다음에 설명하는 토지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배경,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 소유로 국가재정 악화. 내용,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리들에게 지급. 결과,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립. 자, 우리 고려시대를 지배했던 이 지배층들의 역사가 있는데, 자,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고려는 태조라는 사람의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 태조라는 사람이 아시죠? 그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고 그 마구니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궁예라는 사람에게 반정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게 태조의 고려였죠. 그죠? 이 태조는 호족들의 힘으로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고려 전반기의 지배층은 호족이라는 지방 군벌 세력인 호족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호족들이란 사람이 중앙의 관리가 되어서 중앙 관리로 진출을 해서 어떤 걸 형성했냐면 문벌 귀족이라는 형성을 했어요. 문벌의 문자는 가문이에요. 가문.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의 세도 정치와 같은 그런 가문 정치가 활성화된 때가 이 문벌귀족, 호족 세력이 문벌귀족으로 이렇게 다 재탄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벌귀족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문신이었죠. 그죠? 이 문신, 문은 그럴 문자예요. 자, 문신들이 아무래도 문신들은 무신들, 군인들에 비해서는 좀 차별을 무신들에 비해서는 우대를 많이 받았겠죠. 이 지독한 문치주의 정책 때문에 이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종을 폐시키고 명종도 폐시키고 이런 식으로 순전히 자기들 멋대로 무려 100년간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무신정변이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서 무너졌죠. 원나라 간섭기에는 이제 원나라에 빌붙은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권문세족이 바로 고려 최후기의 지배층들이었던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고려 최후기의 지배자들이었는데, 자,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불법 토지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문세족들은 이건 글씨체를 교정을 해야 되나? 고리대금업이라는 것 직거리를 통해서 수많은 노비들을 축적하고 그 노비들이 원래 양민이던 시절에 갖고 있던 땅까지 모조리 뺏어가는 그런 짓거리를 저질렀어요. 자, 고리대금업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자, 사나머니, 미즈사랑 이런 거 알죠? 제3금융권이라고 하는 사채가 이율이 아주 높아요.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은 높은 이자를 불릴 목적으로 그렇게 쉽게 돈을 빌려서 쉽게 뺏어오는 그런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론 요즘은 그 고리대금업도 많이 쇠퇴를 했다곤 하더라마는요. 이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양민들을 강제로 노비로 편입시키고 그 노비들이 원래 갖고 있던 땅들까지 다 뺏어오는 그런 걸 한 거예요. 자, 불법 토지 소유를 국가재정 악화, 토지를 몰수하여 관리들에게 지급이라고 했는데, 자, 이때 신진사대부들이 새롭게 시행한 정책은 바로 정답 3번 과전법이었어요. 자, 과전법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신진사대부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 신흥사대부 또는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의 개국 세력들이에요. 이 조선 개국 세력들이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공양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공양왕은 사실상 허수아비였어요. 허수아비였고, 이 허수아비 공양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던 조선 개국 세력들 신진사대부들이 과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을 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선지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죠? 선지 분석을 무조건 해야 돼요. 자, 노급은 경덕왕이란다. 죄송합니다. 경덕왕 때 부활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신라의 전통적인 그 토지 제도였는데, 신문왕이라는 왕이 잠시 노급을 그 관료전으로 잠시 바꿨다가 경덕왕이 이 귀족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부활을 시켰던 제도예요. 노급이라는 제도는 신라시대고요. 정전도 신라시대긴 한데 이 정전은 성덕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과전법은 정답이고 역분전이라는 것은 고려 태조 때입니다. 자, 7번에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 자,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고 왕을 황제로 칭하고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황제라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이 천자라고 해서, 그죠? 천자. 하늘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던 존재였는데 이 고려 시대에는 그 대외적 외부적으로는 왕을 칭했고 대내적으로는 황제를 사실상 황제를 칭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자 여러분 칭제건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칭제건원이란 말인데 이 제는 황제 제자예요. 황제 제자인데 황제를 칭하고 원은 이게 원래 으뜸원자인데 의미가 바뀌어서 연호란 뜻이 있어요. 연호. 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을 하자라는 뜻인데 이 칭제 권원을 했다는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보면은 이 정답인 이 묘청이라는 사람은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 지금의 개성 특급시 지역인 그 개경이라는 곳이었는데 개경이 오랫동안 고려의 수도였다 보니까 그 개경을 기반으로 성장한 문벌 귀족들이 너무나도 많은 폐단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경, 지금의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했어요. 수도를 옮기자고 했는데 당연히 개경 귀족 세력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가장 반발에 앞장섰던 사람이 김부식이라는 지금 삼국사기를 지었던 그 사람이고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 묘청이 이렇게 그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을 때 진압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묘청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 고려의 왕은 인종이라는 왕이었는데 자, 인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인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아버지가 예종이었는데 예종의 왕후 그러니까 인종의 아들 인종의 어머니가 경원이씨였어요. 경원이씨 여자였는데 이 경원이씨의 아버지가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자겸에게는 이 외에도 셋째 딸, 넷째 딸이 더 있었는데 자, 이 셋째 딸, 넷째 딸을 인종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자매인데, 어머니의 여동생들인데, 이 어머니의 여동생들을 외손자와 결혼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친혼인데,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모가 되는 거예요. 이자겸은 외손자 인종을 자기 딸, 그러니까 이모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정도로 왕권이 막장인 시기였는데, 이때 이모랑 결혼을 한 인종은 나중에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이자겸을 축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람을 지금의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유배를 보내고 이 이모였던 왕후들도 같이 사택으로 그냥 그 왕비에서 물러나서 그 사택으로 돌아가고 인종은 다시 공예왕후 한씨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공예왕후 한씨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인종은 왕권이 무너지는 시기를 직접 몸으로 겪어서 이자겸이 자기 외손자를 죽일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왕권 위협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이 시대 배경을 알아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정말 두려움에 떨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거를 다 경험을 했던 것을 다 지켜본 묘청이라는 묘청은 승려예요, 승려. 묘청이라는 사람이 폐하, 서경으로 천도를 해서 이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 개경의 귀족 세력들을 견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인종은 사실 귀가 아주 솔깃했었어요. 그런데 인종이 막판에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판을 결국 뒤집어 버리니까 묘청이라는 사람이 서경으로 가서 국호를 대위라 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자기가 황제를 선포한 거 지가 황제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인종을 황제로 모셔가지고 대위라는 국호와 천계라는 연호를 새로 제정을 한 거예요. 이걸로 이미 충분히 반란으로 보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김무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를 지었던 김무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압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연호라는 것은 좀 더 설명이 너무 길어지네요. 연호라는 것은 황제가 재위하던 시절의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연호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20년이죠, 그죠? 이 2020년은 서력기원 2020년의 줄임말인데, 이 서력기원의 시작은 예수의 탄생이에요,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예수 탄생 2020년이 된 해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연호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되면은, 자, 연호라는 것은 그 왕의 재위 기간에 쓰는 그런 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20년에 무슨 어떤 뭐 땡땡이라는 연호를 새로 제정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2020년은 뭐뭐 연호 원년이 되는 거고 2021년이 되면은 뭐뭐 2년 이런 식으로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호라는 것은 곧 황제의 상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호 이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던데 하여튼 연호라는 것은 그 해를 나타내는 것이고 황제가 그것을 직접 제정한다는 데에서 그게 아주 의미가 큰 거예요. 연호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연호 천계란 연호를 제정하고 황제국으로 선포하고 대위라는 새로운 국호를 제정을 했는데 묘청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서경천도 운동을 실패를 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묘청이라는 사람이 정답이 되는 거고 복신이라는 사람은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복신이라는 사람은 도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고 도침이라는 사람은 그 부여풍이라는 왕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은 이 지도층의 내분 때문에 실패한 게 된 거고 장보고라는 사람은 신라시대 통일 신라시대 사람인데 이 장보고라는 사람은 신라 왕위 쟁탈 전에 가담을 해서 신무왕, 신라 제45대 신무왕을 왕위에 올리는 공신이 되었다가 이 너무나 권력에 탐욕이 좀 생겼는지 신무왕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서 신무왕과 사돈을 맺으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무왕이 갑자기 일찍 죽어버리고 문성왕이 왕위에 올라서 이 장보고가 그러니까 한때 장인이 될 뻔한 사람이죠. 그죠? 이 장보고라는 사람의 권력 팽창을 염려를 해서 염장이라는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장보고라는 사람은 이 해신 장보고라고 해서 이 해상왕이었는데 청해진을 설치한 해상왕이었는데 중앙의 왕위 쟁탈 전에 가담을 했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자, 정중부라는 사람은 여기 있네요.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무신정변의 주역들인 이의방, 정중부. 이 이의방, 정중부라는 사람이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이렇게 무신으로서 많은 권력을 차지했는데 이의방이라는 사람이 정중부의 손에 죽고 경대승이라는 사람에게 정중부가 죽고 경대승이 일찍 병으로 죽어오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고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을 처단하고 왕의 무신에 오른 사람, 무신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최충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 이렇게 최씨 4대 가문이 무신으로서 최고 권력을 누리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자, 어쨌든 조금 설명이 벗어났는데 정중부라는 사람은 무신정변의 주역으로서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었나요? 그런데 경대승이라는 사람의 손에 죽고 이임이라는 사람이 경대승의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최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 이렇게 쫙 4대가 또 내려간 거예요. 정말 이때 고려의 왕권 상황은 험악하게 그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기역과 8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에 사림은 여러 차례의 사화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방의 교육기관과 자치규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갔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먼저 서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교육기관이에요. 더 말할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향약이라는 것은 자치규약. 말 그대로 향촌의 자치규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학, 경당, 태학이라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태학이라는 것은 고구려 시대 소수림왕이 이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고구려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유학 최고 교육기관으로 세웠던 것이 태학이에요. 자, 그러면 국학은 뭘까요? 국학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똑같은 기능인데 신라시대에 세워졌던 거예요. 신라시대의 국학. 이해되나요? 자, 하여튼 국학과 태학은 늘 수능에 나왔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국학과 태학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9번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술품. 자, 예쁜 도자기가 그려져 있네요.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조선 후기에 문방구와 생활용품으로 많이 제작되었다. 분청사기랑 청아백자 중에 오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약간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함정을 집어드릴게요. 분청사기는 조선 후기가 아니라 전중기쯤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분청사기는 여기에 그 보기에 보시면 조선 후기라고 되어 있는데 후기니까 분청사기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조선 초에 유행하긴 했는데 이 분청사기는 제작이 처음 시작된 거는 고려 후기 때부터 제작은 시작이 되어서 조선시대 초기에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종류의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고 하면 틀린 게 되겠죠. 그죠? 나전칠기라는 것은 조개 껍데기를 아주 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붙여서 만든 공예품인데 통영에 아직도 나전칠기 장인이 많다고 해요. 이해되나요? 상감청자는 고려시대인 거 알겠어요? 상감청자는 고려시대고요. 청아백자가 조선 후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10번. 다음 실학자들이 주장한 사회개혁의 공통점은 유형원. 반개수록을 지은 반개유형원 선생은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했고, 성호사설을 쓴 성호이익 선생은 한전론,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전 형제가 되네. 전조, 그죠? 이 전은, 자, 알죠? 밭전자예요. 자, 밭전자면은 빼도 박도 안 되죠. 토지제도, 그죠? 땅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토지제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 다음 문서의 발급으로 인해 증가된 조선 신분 계층. 자, 공명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은 빌공자의 이름명이에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 공명첩이라는 것은, 자, 이거 설명이 길어지겠네요. 여러분, 역사라는 과목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역사쌤이 계셨는데,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다른 누군가가 했다고는 하던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비록 역사가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역사를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라는 것을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자, 공명첩이라는 이름이 빈 이런 문서에 이렇게 조선의 신분 계층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정답은 2번 양반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아시죠? 자, 양반, 중인,
다음에 상민, 그죠?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또 양천제라 해가지고 양인과 천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양인 계급이 되고 천민만 혼자 천민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인들은 모두 과거 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어요. 근데 천민은 안 됐고요. 그래서 상민도 법적으로는 사실 과거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이게 양이 두량자예요. 그러니까 문반과 무반 두 신분으로 나뉘었다고 해서 양반이라고요. 옛날 왕이 이렇게 대전에 앉아 있을 때 문반은 동쪽에 섰고 무반은 서쪽에 섰다고 해서 동반이라고 하고 서반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 두 반자들이 모여서 양반이 된 거고, 중인은 주로 약간 그 서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방 향리 계급, 이해되나요? 지방 향리나 아니면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양민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개가 섞여가지고 중인이 된 거예요. 서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임진왜란을 이용해서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로 이렇게 상업이 많이 발달이 되었죠. 그죠? 상업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모은 부자 상민과 천민이 늘어났는데 반대로 가난해진 양반이 많아진 거예요. 가난한 양반이 많아져서 이 가난한 양반이 부자 상민이나 천민에게 양반 신분을 파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분을 사고 팔아가지고 상민에서 양반으로 벼락 출세를 한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공명첩을 사요. 공명첩을 구매를 하면은 이 공명첩의 이 빈칸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이 사람은 벼슬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민이나 중인은 신분 벼슬자리에 나가기는 어려웠으니까 형식적으로 이 가난한 양반한테 양반 신분을 사고 또 국가에다가 거금을 들여서 공명첩을 구매를 해서 벼슬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명첩인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양반의 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상민하고 천민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양반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왜 국가에서는 거금을 받아서 공명첩을 그렇게 많이 뿌렸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되나요? 왜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 자,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피폐해졌어요. 병자호란으로 또 나라가 또 한바탕 뒤집혔어요. 자, 그러면은 나라가 많이 어렵겠죠. 경제 사정이.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 부자 상민이나 천민에게 너한테 벼슬을 줄 테니 나라에 돈을 바쳐라. 이런 지금까지 전례 없던 발상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생긴 게 바로 공명첩이라는 제도예요. 이해되나요? 바로 이게 공명첩이라는 것이 태어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이것의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어려워져서 어떻게든 나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벼슬 주는 조건으로 부자들한테 돈을 가져간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도는 1번 김정호가 제작하였다. 2번 주요 시설물 표시에 기호를 사용하였다. 자, 3번 도로는 심리마다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야, 이거 정말 추억이네요. 제가 수능을 칠 때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를 쳤었어요. 한국지리에 늘 1번으로 나오는 문제가 대동여 지도를 보고 그 대동여 지도를 분석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대동여 지도는 참 저한테 어떤 의미로는 애증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대동여 지도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대략적인 거리를 알 수 있게 한 그런 아주 편리한 지도였어요.
자, 택리지라는 것은 사실은 지도가 아니에요. 지도가 아니고 지리서예요. 자, 여러분, 지리서 또 아니면 지도 있죠. 조선 전기에는 이 지리서랑 지도는 흔히 관찬이랑 사찬으로 나뉘어요. 관찬은 관에서, 그러니까 나라 높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만든 게 관찬이라는 뜻이고, 사찬이라는 것은 개인이 만든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관찬 지리서나 지도는 국가에서 만들었고, 사찬 지리서 지도는 개인이 만들었는데, 이 관찬 지도나 관찬 지리서는 대체로 아무래도 나라님들이나 뭐 높으신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설명 위주예요. 설명 위주예요. 그런데 이 사찬 지도는 왜 사찬 지도가 많아졌냐면 이게 발달을 해서 실학이 발달을 하면서 개인들이 이 지리서나 지도 같은 좀 실증적인 학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실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사찬 지리서나 지도가 많아졌는데, 이 사찬 지리서나 지도는 설명 위주가 아니고 개인의 약간 감상 위주라고 해야 되나? 개인의 감상 위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이 택리지라는 것을 만든 사람은 이 택리지라는 것을 만든 사람은 이름이 이중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일주를 하면서 각각 지역의 사람들의 이 생활 습관이라든가 생활상들을 보고 같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단순한 그 풍속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활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지리서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팔도도라는 지도가 있고 동국지도라는 책이 있고 대동여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저 팔도도는 사실은 뭔지를 몰라서 설명을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동국지도라는 지도는 저도 알아요. 동국지도는 정상기라는 사람이 지은 그린 지도고요.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 역시 조선 후기에 지어진 지도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택리지하고 동국지도, 대동여지도 다 민간에서 제작된 지리서나 지도인데 대동여지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13번 해볼게요. 다음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의 일부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한다.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 자, 답 바로 나오죠. 사지선다. 4번 치외법권이 포함된 불평등조약. 치외법권이라는 말은 외국인이 조선에 가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조선에서 심판하지 않고 그 외국인의 본토에서 심판을 받게 하는 제도예요. 이게 얼핏 보면은 그렇게 이상한 제도인가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을미사변 때 아주 비극의 시점이 되거든요. 왜냐? 이 치외법권을 통해서 일본인은 일본에서만 재판을 받게 하고 조선에서 재판을 못 받게 하니까 을미사변 때 미우라 고로 공사가 막 이 낭인들을 포섭을 해서 이렇게 명성황후를 죽였는데도 조선에서 심판을 못하고 일본에서 전원 무죄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강화도 조약 때문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억울하게 죽고도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치외법권은 강화도 조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제1관에 보시면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를 자주국으로 인정을 했는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약간 친일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당시 조선은 병자호란에서 졌죠,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에서 지고 나서 청나라의 간섭 아닌 간섭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 청나라의
이 청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거를 청나라의 지배력을 떼내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나라 니네 꺼져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항부터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조항인데 조선은 자주국 이 말도 사실은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내용이라 할 수가 없어요. 자, 3번 금난 정권의 폐지의 계기가 되었다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정조가 한 거예요. 신해통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국사 시험에, 한국사 수능에 늘 나왔어요.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는 조선 정조의 신해통공. 그 다음에 척화비 건립의 배경이 되었던 거. 자,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많이 세웠죠. 서양과 화친을 하겠다는 것은 매국과 다름없다라고 했는데 이 척화비를 건립한 직접적인 계기가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도굴을 실패하고 미수로 그쳤는데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제대로 빡쳐가지고 척화비 건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14번 볼게요. 다음 내용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죄송해요. 13번 일본의 세도 정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세도 정치의 원인은 사실은 정말 다양해서 한 가지로 찝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도 정치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면 사실은 정조가 일찍 죽은 것도 있어요. 정조가 일찍 죽고 순조가 10대에 일찍 왕위에 올라서 그렇게 좀 아무래도 세도 외척에 많이 휘말렸던 그런 것도 사실은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정조가 일찍 죽은 것도 세도 정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14번 다음 내용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 장설, 신식군인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는 구식군인의 불만. 자, 정답은 3번 이모군란이에요. 자, 아관파천은 자 우리가 먼저 일단 정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의 반란인데 신식군인 별기군이 구식군대에 비해서 너무 좀 우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식군인은 1년 넘게 월급으로 지급받는 쌀이 밀렸는데 그 쌀이 상한 쌀에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런 저질쌀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폭발을 해서 이모군란을 일으켜서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 되는 거고, 아관파천은 자, 아는 아라사, 지금의 러시아예요. 러시아 공관, 아관,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 왕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아관 파천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아까 말했던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억울하게 죽어버렸어요. 당연히 고종은 두려움에 떨겠죠. 그래서 고종이 몰래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을 간 게 바로 아관 파천이 되는 거예요. 이 아관 파천에서 돌아와서 세운 나라 바로 대한제국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을미사변은 방금 말씀드렸죠.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 정미의병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 정미조약이라는 게 1907년에 체결이 되었는데요. 이때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색이 대한제국이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이제 을사조약으로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이것도 힘없이 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어버린 바람에 이 대한제국 군대에 남아있던 잔류 군인들이 일으킨 게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이해되나요?
14번 볼게요. 14번이 아니라 1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후 프랑스는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했다. 그러나 조선의 완강한 항전에 부딪힌 프랑스군은 스스로 철수하였다. 갑신정변, 갑오개혁, 병인양요, 자유시참변. 자, 병인양요는 정답이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가 정답인데 병인양요 전에 병인박해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을 구실이라 되는데 이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이 바로 병인박해였던 거예요. 이 병인박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병인양요고요. 이 프랑스가 나중에 강화도에서 철수를 하면서 외교장갑, 의궤라는 책을 이렇게 약탈을 해갔는데 이 의궤가 바로 그 최근에 영구 임대 방식으로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왔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 강화도 외교장각에 설치되어 있던 의궤라는 책을 가져갔던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 갑오개혁이라고 있는데 갑신정변은 아시죠? 우정총국 개국 기념식에서 김옥균 또 홍영식 같은 그런 급진 개화당이 그 난을 일으킨 것.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고 갑오개혁은 갑오개혁은 아시죠?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 자유시참변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고 독립군들이 그 대한독립군단이라는 독립군이 희생되었던 그런 거예요. 왜냐, 이때 참 슬픈 얘기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독립군들을 많이 감시를 했죠. 그래서 이 자유시참변에서 독립군뿐만 아니라 무고한 우리 조선 국민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그게 바로 자유시참변이에요. 자, 16번 볼게요. 기역에 해당하는 지역. 기역은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다. 조선과 청은 모호한 영토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1909년 일본은 기역을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정답은 1번 간도입니다. 간도는 쉽게 말해서 만주 지역이에요. 지금은 중국 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실 간도는 우리 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청나라에서 이 간도에 엄청 욕심을 냈었어요. 옛날부터. 왜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누르하치라는 만주족 추장이 그 황제가 돼서 세운 나라예요. 만주족. 이 만주족이 활동하던 거점은 당연히 만주였겠죠. 그러니까 만주족에게 만주 땅은 정말 상징적인 영토가 나름없어요. 그런데 이 만주 간도가 아주 경계가 조금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 소유권이 모호하다 보니까 청나라가 어째 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만주를 완전히 자기 땅으로 귀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잃어버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도는. 독도는 아시죠? 그냥 넘어갈게요. 독도는 넘어가고 거문도는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섬인데 거문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던 곳이에요. 영국이 난리를 치고 러시아가 난리를 쳤던 사건인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화도는 아시죠? 1388년에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려서 개경으로 회군한 사건. 그래서 조선 개국의 시발점이 되었던 곳이 위화도예요. 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나라. 황권을 강화하는 대한국 국제재정. 구본 신참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광무개혁 추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계 발급. 자, 황제권 강화, 대한국 국제. 답 나오죠? 바로 대한제국이에요, 정답은. 자, 이 황제권을 강화해서 이 완전히 그냥 전제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고, 구본 신참. 구는 옛 구자, 본 근본 본, 새신 참고할 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되 새 것을 참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무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광무는 고종의 연호예요, 연호.
아까 연호 설명했었죠. 왕이 재위를 했을 때 그 기간에 연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광무가 바로 그 연호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권 강화와 칭제 건원 이해되나요? 광무라는 연호를 제정을 했고 황제권을 강화했고 제국을 선포한 대한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계 발급. 이때 너무 이 나라 재정이 엉망이다 보니까 재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토지 조사를 해서 지계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나요? 18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3.1 운동으로 무단통치 한계를 느낀 일제가 실시한 통치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라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경술국치죠. 그런데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에 해방이 돼요. 자,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났는데 이 경술국치가 되었으니 당연히 민중들이 반발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만 한 게 무단정치예요.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이 무단정치를 실시를 했는데 군인들이 그러니까 헌병 무단정치의 요점은 헌병경찰제예요. 헌병이 누구죠? 군사경찰이에요. 이 군사를 단속하는 경찰을 민간경찰의 업무를 맡긴 거예요. 당연히 군국이라긴 그렇고 심히 군사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가 되는 거예요. 무단정치가. 헌병경찰, 군사들을 다스리는 경찰을 민간에 투입해서 민간의 독립의 실을 말리려고 한 것. 이걸 추진한 사람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총독이었는데, 자,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이 3.1 운동의 과잉 진압을 비난을 한 거예요. 비난을. 당연히 일본이 그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사이토 마코토라는 해군대장이 취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책을 약간 바꿔요. 일명 문화정치라고 하는데 문화정치. 자, 문화정치는 어떤 뜻이냐면 조선인민들과 일본인민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조선인민들에게도 집회 자유와 같은 그런 자유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문화정치가 문제가 되냐면 문화정치를 이용해서 친일파를 양성하려고 한 거예요. 문화정치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약간은 눌러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에 대한 일본의 이 지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친일파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문화정치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바뀐 건 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바뀐 척만 했다 해서 이거는 기만적 문화정치 또는 민족 말살 정치, 민족 분열 정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정치는 실제로는 민족 분열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제가 민족 분열 정치를 문화 정치라는 미명하에 민족 분열 정치를 했냐? 친일파들을 양산해서 독립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민족 분열 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헌병경찰 제도는 말했죠? 무단정치. 한일협정을 체결한 거는 1910년보다 더 이전이에요. 죄송해요. 한일협정이라는 거는 언제냐면 이게 참
이게 진짜 사실은 함정이네요. 이거 함정이에요. 1965년에 한일협정, 다른 말로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됐는데, 이 한일협정을 체결한 사람이 오히라, 그 다음에 김종필, 다른 말로 JP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JP와 오히라라는 사람이 그 밀실로 이렇게 비밀리에 회담을 해서 그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그 배상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국가의 이 위안부에 대한, 그리고 그런 일제의 과오에 대한 배상금을 달라고 했던 게 바로 한일 기본조약, 한일 협정인데, 이때 이미 배상을 다 받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 배상 청구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한일 협정 때문에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 상과대학 학생회장이었는데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6.3 항쟁이라고 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일 협정은 일제강점기 때 게 아니고 박정희 시대 거라는 거.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경제 개발을 할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본에게 그 사과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사과금도 아니었다. 보상금 아니면 독립축하금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끌어온, 그게 바로 한일협정이에요. 정말 굴욕적인 그런 정책이었는데, 하여튼 이 김종필 나중에 총리가 되고 오히라도 나중에 일본 총리가 됐는데, 이 한일협정은, 결론은 한일협정은 일제강점기 때 게 아니고 박정희 때 거예요. 이해되나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 거는 아시겠죠? 직후예요. 일제강점기 직후. 자,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억은 독사 신론을 통해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일제 역사 왜곡이 심한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 상고사 등을 저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조선 상고사면 무조건 신채호를 아셔야 돼요.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지었어요. 백나문이라는 사람도 역사학자였어요. 그리고 이상설이라는 사람은 이 헤이그 특사의 일원이었는데, 우리나라가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겼죠. 외교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고종이 최후의 발악으로 헤이그에 있는 그 회의에 가서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알려줘 해가지고 이상설, 이위종, 그리고 이준, 이 세 열사를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일원이 이상설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조약 됐을 때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해서 목 놓아 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외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주 목 놓아 운다라는 그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것을 황성신문에 게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도 친일로 변절을 하게 됩니다. 20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기억은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받고 있었다. 기억은 이와 같은 차별 대우에 항의하여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은 2번 백정이죠. 자, 서얼은 한쪽은 양반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양반이 아닌 게 바로 서얼이 되는 거예요. 서와 얼로 나뉘는데 서출은 어머니가 양민인 거, 평민인 게 서출이고, 얼출은 어머니가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서출보다 얼출이 더 이게 계급이 낮은 계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설은 나중에 조선 정조 시대에 가서 그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하고 검서관 청료직에 등용되기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 신분 차별에서 해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은 사실은 뭐 제가 딱히 다룰 게 없어요. 제가 사실 딱히 다룰 게 없는 것 같고, 향리는 중인 계급이에요. 중인 계급. 설이랑 내나 좀 비슷한 계급이에요. 중인이니까. 백정이 바로 정답인데, 백정은 이때 당시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백정은 아시다시피 소, 돼지, 닭, 개 이런 가축을 잡아가지고 고기로 만든 사람이죠. 너무나도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평민으로 편입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차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차별 대우에 항의한 게 형평운동이에요. 이해되나요? 21번 두 사람의 대화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 3.1운동 이후 독립군이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에 대해 알고 있니? 응.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어. 자, 명량대첩, 행주대첩, 봉오동전투, 쌍성보전투라 돼 있죠. 자, 명량대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명량 영화에서 본 거예요. 명량,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대승을 거뒀죠. 행주대첩은 행주산성에서 일어난 건데 권율 장군이 승리를 거뒀던 내나 임진왜란 때예요. 봉오동전투는 여기 있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전투를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나요? 쌍성보 전투는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건데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이 일본을 크게 물리쳤던 그런 사건이에요. 지청천은 나중에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돼요. 여기 있네요. 22번 한국광복군, 그죠?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된 사람이 쌍성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지청천이에요. 자,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래요. 아는 것을 골래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정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했다. 자, 틀린 거는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 청산리 전투는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분노군정서라는 군들이 연합을 해서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데요. 여러분 혹시 야인시대 봤어요? 야인시대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김영철 선생님이 워낙에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서 가끔 봤는데, 나중에 김영철 선생님이 김두한이 국회로 가서 이병철 삼성 이거 밀수 사건에 항의해서 막 똥을 뿌리고 하는 그 사건 영상을 봤었는데, 내 아버지는 대한광복군 총사령관이신 김좌진 장군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김두한의 아버지가 바로 김좌진 장군이에요. 이 김좌진 장군은 그 김두한 말대로 청산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분노군정서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독립군이었는데 이 청산리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사람은 여기 보면 한국광복군이 아니고 분노군정서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23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종교. A. 단군 숭배 사상을 전파하고자 나철 5개호 등이 조직했대.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어. 정답은 1번 대종교예요. 대종교는 말 그대로 단군 숭배 사상이에요. 그냥 나철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불교는 불교를 약간 변형시킨 종교고요. 천도교는 동학을 천도교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은 아시죠?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나중에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연합을 해서 동학 농민 전쟁의 주요 세력이 되었던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3대 손병희가 교주가 되었을 때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요. 우리 부산에 천도교 학교가 있어요. 동천고등학교 혹시 동천고등학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동천고등학교의 줄임말이 동학천도교예요. 동천고인데 이 천도교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3월 2일날 개학을 할 때 그 학교는 3월 1일날 개학을 한다더라고요. 왜냐? 3월 1일날 천도교가 이렇게 3.1운동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천도교가 그런 학교고, 천도교가 그런 종교고요. 천주교는 그냥 가톨릭
가톨릭이에요. 천주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죠. 자, 24번 밑줄 친 기억에 대한 해당하는 정부 형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 새 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 형태가 만들어졌다. 정답은 1번 내각 책임제입니다. 아, 이 내각 책임제 이거 설명하려면 진짜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 사회도 시험 치고 할 거니까 대통령 중심제랑 내각 책임제의 차이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제 우리가 총선을 했었어요. 선거를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을 건데 우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죠, 이번에. 그런데요, 우리 지금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이때 1948년에 정부 출입 처음 했을 때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로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이승만이 그죠? 3.15 부정선거 했죠. 그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 축출되고 4.19 때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죠? 하야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960년에 출범한 새 정부, 신정부에서는 이제 신정부에서는 이제 내각 책임제. 다른 말로는 의원 내각제라고 해요. 자, 의원 내각제라고도 하고 내각 책임제라고도 하는데 내각 책임제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 일본, 영국 등등등. 사실 대통령제보다는 내각 책임제를 하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실 참 예외적인 사항이긴 한데요. 내각 책임제는요. 자, 우리 삼권 분립 아시죠?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요. 그죠? 이게 서로 견제를 이루는 게 바로 삼권 분립인데 이때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하는 관계예요. 대립하는 관계가 바로 대통령 중심제인데 내각 책임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연대하는 형식이에요. 연대하는 형식.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직접 뽑죠. 그죠? 국회의원도 우리는 직접 뽑아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이 없죠. 그죠? 대통령이 없고 대부분 없어요. 뭐 대통령이 있긴 한데 대부분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각 수반이 총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죠? 그런데 약간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로 엉망이 됐던 우리나라를 다시 갈아엎어보자 해서 의원 내각제로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원 내각제는 말씀드렸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연대하는 관계예요. 자,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뽑아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뽑으면은 그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정당이 바로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최다수당이 바로 제1정당이 되고요. 그 제1정당의 당대표가 총리가 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의원이라는 입법부와 총리라는 행정부와 서로 연계된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따로 뽑아요. 의원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총리가 다수당에서 배출이 되니까 신속한 국정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대통령 중심제는 서로 권력 기반이 팽팽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는 덜 하겠지만 잘못하면 이번엔 여대 야소가 됐는데 여소야대라고 해서 야당이 여당보다 의석수가 많으면 전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21대 총선 안 그랬는데 20대 총선이 딱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었는데
그 자유한국당 또 아니면 뭐 국민의당 같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의석수가 많은 그런 분점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연대하는 형식이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는 관계라는 거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입헌군주제는 아시겠지만 군주긴 한데 헌법에 입각하여 군주가 나라를 다스린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국무령 체제는 그 임시정부에 있었어요. 국무령 체제는 임시정부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원 사건을 계기로 경질되고 이 박은식이란 사람이 2대 대통령이 올랐는데 이 사람이 국무령 체제로 바꿨던 거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여튼 내각 책임제랑 대통령 중심제의 차이는 일반 사회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남북 대화가 시작된 후 1972년 남북한 동시 발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제시. 자, 정답은 7.4 남북 공동성명. 동북공정은 요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중국이 이 고구려랑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 것이다 하고 역사 왜곡하는 게 동북공정이거든요. 이해되나요? 에치슨 선언은 1950년 6.25 전쟁 직전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우리 남한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거 듣고 북한이 내려온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남한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됐으니까 당연히 미국이 참전 안 하겠지. 근데 미국이 참전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에치슨 선언은 그런 선언이에요.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 때 화해 정책으로.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랑 남북 7.4 성명이 다 화해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슷한데, 햇볕 정책은 DJ 김대중 때고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때예요. 1972년이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아쉬운 점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박정희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잖아 하고 유신헌법이라는 독재 권력을 강화했고, 김일성은 남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어 해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또 독재 권력을 강화했고, 그래서 이 7.4 성명은 결과적으로 두 독재자의 권력만 강화시켜준 꼴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남북공동성명이에요. 여러분이 25문제를 풀어봤는데 조금 재미없어서 걸러들은 내용도 있을 거고, 좀 이거 들을만한데 하고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 중요한 내용은 제가 많이 집어드렸으니까 그거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